저도 문재인 대통령 그 여러 번 시도지사 협의 때도 만나고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이분이 참 예의 바르고 신중하고 참 인간성이 좀 좋은 분이다, 이런 인상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런 이미지 때문에 당선되셨죠. 아니, 지금도 외형은 그런데 여러 차례 겪어보니까 무슨 이분은 뭐랄까요, 상당히 은둔형, 지나치게 내성적이고 지나치게 자기가 가까운 사람들한테만 속을 터놓든지 아니면 그것도 좀 수동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제대로 국정을 장악하고 있는 건지, 혹시 그 소위 말하는 586 그 운동권 그 집단의 안팎으로 이게 붙잡혀 있지 않는지, 저는 그런 심정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아직 그 당대표 영수회담은 아직 안 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대통령께서 사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처음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약간 정치 개혁을 하겠다라는 시도도 하시고 적폐청산하신다 이런 분위기를 가셨는데, 그거 가지고 너무 오래 끌고 오셨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결국 성장 동력이라든지 이런 걸 발굴하시는 좀 모습 같은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맨날 국민들 갈라치기 하고 그리고 누구 때려잡고 이런 이미지로만 비춰지시면서 결국 미래에 대한 한계를 보이신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앞으로 지도자는 뭔가 미래를 챙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이미지가 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산업을 잘 이해하고 누구보다도 또 젊은 세대의 욕구나 아니면 이해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 다가오는 대선에서 큰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어느 정도로까지 제가 이제 논란이냐면, 저도 요즘 저에 대한 영상이나 이런 것들 많이 보면요, 20대 30대 젊은 그 유권자들이 저에 대해서 가장 인상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걸 좋게 보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까 전기차 얘기했는데 그 전주에 현대차 상용차 공장 가가지고, 저는 그냥 제가 공대생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수소 전기차나 이런 것에 좀 동작이라는 디테일에 대해서도 좀 같이 그 공장장님이랑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런 거 열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이제 써준 말을 읽는 사람, 아니면은 그냥 마음씨 좋은 아저씨처럼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젊은 세대가 지도자로서 기대를 하지 않고 있구나. 굉장히 구체적인 걸 많이 아는 사람들이 이제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서 이게 좀 사이클을 따긴 타는데, 좀 뭐라고 할까요? 전문가적 리더십 이런 것들 원한다는 인상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경제에 가면 소득주도 성장, 거기에다가 획일적인 노동시간, 그리고 급격한 임금 인상, 이런 것들은 결국은 서민들을 위한다라는 그 명분은 그럴듯할지 몰라도 사실은 경제 현실이나 시장 원리나 사람들의 그에 따른 대응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나 이해가 없는 정책이었잖아요. 그럼 실패가 처음부터 예정되었던 정책인데, 그것을 가지고 4년 내내 이제 밀어붙이고 하는 거 보면, 야, 여기는 경제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어떤 이 결과에 대한 이 냉정한 평가에 기초한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무가내로 좀 억지로 우기는 이런 정책을 하다 보니까 처참한 실패를 하지 않았나. 처음에는 야, 이거 최저임금 올려주고 하니까 우리도 임금 올라가고 좋겠네, 이렇게 반신반의하다가 이제는 결과가 사실 일자리도 없어지고 경제 전체가 지금 가라앉은 거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 또 국제회의를 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한국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국제무대에 가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직도 잘못을 인정 안 하고 현실을 인정 안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고 통탄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민심을 돌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경제 현실이나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대표님은 어떻게? 저는 그러니까 이 경제학 개론이랑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정부가. 예를 들어 소득주 성장 같은 경우에도 그냥 요즘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20대 이런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는데, 경제학 개론만 배워도 그런 어떤 임금 정책 하나로 조정해가지고 경제가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피상적인 접근이고, 무엇보다도 그거 외에도 보면은 진짜 이 조세 정책 같은 것도 보면은 굉장히 당연히 어떤 조세 정책을 펼치면은 그에 따른 파급 효과나 부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전혀 뭐 그런 경제 개론에 대한 이해도 없는 것처럼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특히 젊은 세대가 우리가 최근에 배웠던 거랑 저게 다른데 이런 생각을 들면서 좀 불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선동적이고 한편으로는 섣부른 정책들을 많이 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 산업에 있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과연 지난 4년 동안 이걸 신수종 사업이라고 할 만한 새로운 것들을 발굴해낸 것이 있느냐,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것을 굉장히 교조적인 관점으로 없애기나 하고 원전 같은 게 원전 그렇죠? 같은 게 그렇죠. 그리고 와서 지금은 또 SMR이라든지 또 이제 스마트 원전 같은 것들을 하겠다고 또 하질 않나.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얻고 말 그대로 뜨거운 물 틀었다 찬물 틀었다 우왕좌왕하는 모습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네. 저는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책에 있어서는 경제에 있어가지고는 뭐 지속 가능한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것인데 부동산 문제만 본다 하더라도 초기에는 임대사업자 등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걸 양성화하겠다, 임대사업에 대해서 적절한 세금을 올리고 양성화하겠다는 취지로 가다가 그 혜택 1년 만에 다 또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경제 주체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인데, 저는 첫째로는 정부의 신뢰도고 두 번째로는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산업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전무하다. 도대체 우리나라의 지금 비교 우위가 무엇인지를 분석해야 되는데 그게 사라졌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사회 갈등까지 이제 야기하게 되는 게, 성장이 되던 시기, 성장에 대한 믿음이 있는 시기에서는 뭐 조금 잘 사는 사람과 조금 덜 잘 사는 사람 사이에서 갈등이 크게 안 벌어집니다. 왜냐면 저 사람도 오늘이 과거보다 행복하고 나도 오늘이 과거보다 행복하면은 불만이 크게 생기지 않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문재인 정부가 그런 성장에 대한 기대를 없애버리면서 저 사람이 잘 되면 내가 더 못 될 것 같고 저 사람이 못 돼야 내가 잘 될 것 같고, 이게 바로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모습이거든요. 전 그래서 성장에 대한 키워드를 우리 이제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많이 준비해가지고 꼭 이런 분위기 일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있을 때 사실은 내 개인이 어려워도 그것을 꿈을 갖고 도전을 할 수 있는 거고, 남들에 대한 그 갈라치기도 사실은 갈등이 줄어들 수 있는 건데 이걸 거꾸로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게 아무튼 부동산이 집값 폭등,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지금은 집값 상승액은 더 올랐어요. 그죠? 근데 노무현 정권의 실패를 경제정책과 부동산 정책의 실패, 즉 자기들의 실력 부족으로 실패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런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과 능력에 더 초점을 맞췄으면 지금처럼 되지 않았을 텐데, 그때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을 괴롭혔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절대로 막아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노무현 정권에 대한 평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걸 넘어서기 위한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정반대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저는 역사가 노무현 정권 때보다 더 후퇴했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그때보다 더 뭐 혐오랄까 증오, 이익은 올라갔고요. 현실을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FTA라든지 뭐 미국 파병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국익을 위해서 또는 경제 현실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현실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현실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현실을 인정했다가 결국은 나중에 오히려 더 공격을 당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든 절대로 인정 안 하고 끝까지 간다. 그렇죠. 이런 걸로 있어서 이 정권이 더 이상 연장되거나 아니면 비슷한 형태로 이게 다시 집권을 하게 되면 저는 대한민국이 완전히 거꾸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이 아집과 고집이라는 게 국민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는 작년 한 해를 보면은 진짜 검찰개혁인이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국민들 그 민생은 제껴놓고 그런 정치 투쟁에 몰두했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딱히 좋고 정의로웠던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본인들이 그렇게 악으로 묘사했던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권주자가 되어 있고, 저는 아주 이 사람들이 선악 구분도 안 되고 기본적으로 국가의 그 권력을 잡았으면 그 권력을, 그 악대한 국민이 주신 권력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무기를 들고 있는,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약간 미숙년자 같은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런 어떤 교조적인 행태를 보이는 집단에는 국민들이 다시는 표를 안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을 약속했잖아요. 하지만 바로 그 자신이 공정을 배신했고 공정 배신과 악용의
상징인 조국의 마음에 빚을 졌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자화자찬에다가 지금도 그 자신들을 우기고 있는데, 사실은 그 문재인 정권과 조국을 비롯한 과거의 이 이념 집단이 얘기하는 공정과 지금 젊은 세대, 2030 세대, 또 우리 이준석 대표님을 비롯한 실제로 공정을 필요로 하고 공정에 대해서 현장에서 목말라 하는 이 세계를 느끼는 거는 서로 좀 동떨어져 있는 면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평창 올림픽 때 그렇죠. 남북 단일팀 만드는 데 있어서도 전혀 우리 합의가 없었는데 그 올림픽 참가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청년들의 기회를 뺏는 것에 대해서 그걸 당연시, 그래서 그것도 북한을 위해서 이 개인의 노력을 희생하라, 이런 것들이 불공정이었고, 그다음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머리띠 두르고 조직화되어 있고 기득권 노조화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규직화라든지 그런 혜택을 주는데, 막상 그 기득권 밖에 노동시장에 아직 진입도 못하고 있는 이런 청년들에게는 아예 그거보다 못한 기회조차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공정을 배신당하고 기회의 사다리를 걷어차인 이 2030 젊은 세대가 요구하는 어떤 이 세대 간의 기득권의 재조정, 특히 일자리의 재조정,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부모 찬스 또는 운동권 찬스, 이 부분을 대조정하고 대혁신해야 되는 게 우리 청년들의 요구사항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젊은 세대의 입장에서는 사실 공정하길 바라고, 무엇보다 공정하려면은 그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 있어가지고는 조국 사태가 보여주는 것처럼 도대체 젊은 세대가 뭘 갖고 경쟁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허탈감을 줬어요. 이 조국 사태에서 그 많은 편법을 옹호하는 거 보면서, 야, 그러면 우리 집도 저런 편법을 활용해야 되는 거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졌고, 또 그런 편법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좌절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고, 저는 오히려 이 조국 그 사태 때 보여진 저쪽 집단의 모습이, 본인들은 굉장히 이념적이고 철학적이고 또 원칙주의자인 것처럼 얘기했지만은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무수하게 말을 많이 했지만은 그것들 간에 이제 불일치가 생기는 것까지 보여주면서 사실 젊은 층에게는 조소의 대상이 되어버린 측면도 있는데, 그게 오히려 거꾸로 저는 제대로 된 이념과 철학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공정이라는 것, 결국 철학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인데, 공정이라는 걸 부르짖었으면서 무엇이 공정한가에 대한 고찰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을 혼돈에 빠뜨리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이 가짜 공정, 그리고 철학이 없는, 그리고 실체가 없는 공정, 이것에 맞서서 이제는 진짜 공정, 그리고 말과 실천이 일치하는 공정,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이제